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멜라니 클라인의 주요 개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공부할 내용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인데 클라인은 두 자리 이론으로 유명하죠. 편집 분열적 자리 그리고 디프레시브 포지션, 우울적 자리. 20대 여자 종업원인 레이첼은 몇 년간 정신분석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그것은 의식 속에서 이런 상상의 이미지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꿈속의 이미지가 깨어있는 동안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두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미지는 작고 섬세한 꽃들로 되어 있는 한 무더기가 보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거대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얼룩얼룩한 배설물로 그려진 것 같은 매우 괴물 같은 커다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그야말로 정반대의 것이었지만 레이첼은 그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하기를 바랬지만 통합하게 되면 얼룩얼룩한 똥 같은 그런 형태의 사람의 모양, 커다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거인이 작고 섬세한 꽃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 같아서 두 가지를 통합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들은 거대하고 불길한 더러운 사람 아래 영원히 파묻힐 것 같아서 편집적이고 분열적인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레이첼의 그 어린 시절을 살펴보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던 첫 해에 그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마음이 심약하고 또 몸에 병도 있고 해서 아이를 도저히 양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촌이 시골에 사는데 그 사촌 여동생에게 레이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레이첼이 그 시골에 도착했을 때 그 사촌은 사실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모로 적합하지 않는 사촌, 대리모로 적합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어진 거죠. 그리고 자신의 대리모의 남편인 양 아빠는 술 중독에 걸려서 낮에도 길바닥에서 잠들어 있고 하루 종일 술에만 관심이 있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인 자신의 대리모 또는 알코올 중독자인 양 아버지가 일종의 작고 섬세한 꽃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따뜻한 경험, 사랑의 경험도 레이첼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크고 거대한 얼룩얼룩한 배설물로 그려진 것 같은 그런 거인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이 훨씬 그녀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이첼은 이제 자라면서 진정한 친구도 없었고,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시를 읽을 때에 황량하고 어두운 마음이 사라져서 시나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녀가 좋아하는 시인이나 작곡가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죽은 사람은 그녀에게 있어서 뭔가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편안하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꽃과 더러운 사람으로 표현되어진 만족스럽고 좋은 어머니 경험, 그리고 불만족스럽고 나쁜 어머니 경험이 통합되어지려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전체 대상으로 통합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야 했는데, 레이첼에게 있어서는 그런 심리적인 자원이 생애 초기에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편집, 분열적인 그런 형태로 통합하지 못한 채 분열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동 이론을 조금 보자면, 프로이트 이론에서의 충동과 클라인 이론에서 충동은 어떤 일치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충동의 목표는 해소입니다. 즉, 대상은 그 충동의 목적을 위해서 우연히 발견되어진 대상, 수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오브젝은 욕동의 만족을 위한 충동의 해소를 위하여 적합한 존재일 때 그것은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면, 클라인에게 있어서 충동은 경험 안에 대상이 이미 내재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경험한다는 것은 물을 마시기 전에 뭔가 모호하고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물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즉 욕망의 대상은 욕망 안에 이미 내재되고 내포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대상은 우연히 발견되어진 충동의 대상, 그 대상은 자신의 욕망을 충분히 풀어주고 만족을 주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멜라니 클라인은 자리라고 했는데 왜 자리라고 했을까요? 자리라는 얘기는 첫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단계는 스테이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렛 말러의 자폐 단계, 공생적 융합 단계, 분리 개별화 단계, 그 하위 단계로서는 어떤 게 있었죠? 처음에 부하기, 연습기, 재접근기, 그리고 24개월이 지나서 36개월로 쭉 가면서 독립을 향하여 가는 단계. 또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5단계도 매우 유명하죠. 즉 성적 에너지가 입으로 갔느냐 아니면 항문, 난근, 그리고 잠복기를 거쳐서
사춘기 기간을 거쳐서 성기기로 그와 같이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단계가 아니고 뭐라고 했나? 클라인 이론에서는 스테이지, 단계가 아니고 포지션, 자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디프레시브에 갔다가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 두 자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의 조직과 세계를 대하는 자세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리라고 한 이유는 경험의 유형화라는 측면에서 이 용어를 썼고, 또 박해불안을 이 자리라는 용어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인 이론에는 패럴로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디프레시브 포지션이 있는데,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발달하고 옮겼다 할지라도 다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클라인의 죽음 본능을 보면요, 신생아들이 임박한 파멸에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클라인은 발견했고, 박해불안은 일생에 걸쳐서 가장 절박하고 집요한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유아의 아기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좋은 환경, 만족스러운 어머니 경험을 충분하게 되면 이러한 공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 본능을 향해서 치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내적 공포가 완화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닝 되어지고 홀딩 엔바이러먼트, 이러한 환경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공격성은 박해적인 공포를 낳고, 그 박해를 받은 환상 안에는 더 큰 공격이 나오고, 공격이 클수록 박해적 고통이 커지면서 결국 죽음 본능이 팽배해져서 일종의 엄청난 불안,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박해적인 공포 속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적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디프레시브 포지션은 이제 부분 대상 경험에서 전체 대상 경험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빨간색 형태의 이와 같은 지뢰밭은 불과 한 서너 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동글동글한 것은 좋은 경험, 그리고 내적 대상 세계에 좋은 내적 대상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갖게 되면 통합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레이첼은 어땠습니까? 반대로 됐죠. 좋은 경험은 아주 미미한 작고 섬세한 꽃에 불과했는데, 그 양어머니, 양아버지로부터 받은 박해적인 것, 심리적 황폐를 경험한 것은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를
통해서 분열적인 형태로 방어를 하는 일종의 분열형 환자라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좋은 내적 대상 경험이 나쁜 것에 비해서 팽배하게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게 되면, 나쁜 것 안에 좋은 것, 좋은 것 안에 나쁜 것을 서로 통합해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적 자리는 부분 대상에서 전체 대상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통합적인 능력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아까 포지션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편집 분열적으로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가요. 뭐 예를 들면 한 개인이 이제 공격성이 강력하면 그 공격에 따른 박해적인 공포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개인은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분열로 방어 기제를 삼고 편집적인 멸절 불안을 공포를 느끼면서 분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환상 속의 그 대상을 미워하고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아가 자라고 좋은 경험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자신이 공격하고 없애버린 그 대상이 좋은 어머니 안에 있는 나쁜 어머니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전체 대상 경험을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서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하고 회복하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빚이 1,000만 원 있는데 내 예금 통장에 10억이 있다. 문제될 거 있나요? 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10억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채무는 하나도 겁날 것 없잖아요. 즉, 내게 좋은 내적 대상이 이렇게 풍요로울 때에 보상과 회복 환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공격해서 박살내버린 그 어머니의 다른 한 부분을 통합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면 우울적 자리로 넘어갔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대상과 항상성 있는 삶을 살다가 또 미워, 너무 미워, 시기심도 일어나. 그러면 또다시 공격성이 일어나고, 공격성이 일어나면 그 공격에 의해서 멸절의 공포가 일어나니까 분열로 편집 분열적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러면 자기가 대상을 파괴했다는 것 때문에 전체 대상에서 죄책감과 더불어 보상과 회복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울적 자리를 또 넘어가고, 그래서 항상성을 또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사실 맞는 거예요. 패러노이드 스키초이드 포지션하고 디프레시브 포지션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스테이지처럼 한 단계 편집 분열적 자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디프레시브 포지션 그 이후에 대상 항상성이라는 것으로 영원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뒤로 빠꾸도 한다, 되돌아가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교재를 보면 177쪽에 한 중년 남자의 꿈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편집 분열적 조직에서 어떻게 우울적 불안을 감수하는 능력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두 층 사이에 있는 비밀스러운 방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던 그 수족관 안에 열대어들로 가득한 수족관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꿈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먹이를 주지 않았어. 그래서 선반 위를 봤더니 마침 먹이통이 있네요. 그래서 그 먹이통을 가지고 와서 수족관 안으로 골고루 뿌려줬죠, 많이. 그랬더니 웬걸, 이게 먹이통이 아니라 바로 소금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대어들은 민물고기이기 때문에 소금물이 들어가니까 다 배를 뒤집고 물 위를 둥둥 뜨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허둥지둥 하는데 마침 옆에 빈 수족관이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쪽으로 막 옮겨 담았어요. 정신없이. 그러다 떨어뜨리기도 하고 몇 놈은 죽은 것 같고 몇 놈은 살린 것 같은 그런 꿈을 이 사람이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무언가 대상을 자신의 공격성, 즉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이 파괴되고 죽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꿈은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대상을 살려내고자 하는 회복 환상이 심리적 자원이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중년 남자의 꿈은 레이첼의 꿈하고는 차이가 있죠. 레이첼의 꿈은 아예 분열로 딱방을 한다면 이 중년 남성의 꿈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성욕 부분을 보면은 프로이트 관점에서는 성욕은 쾌락과 힘, 두려움과 관련이 되어 있고 여성에게 성별한 거세되었다는 자신의 자기애적 상처를 보상해주는 아버지의 페니스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버지를 소유하고 자신의 잃어버렸던 페니스를 소유하며 경쟁자인 어머니에 대한 승리의 표시로서 여성은 임신을 바라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있어서 성별은 어머니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요 자신의 성적 야망 때문에 거세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주는 아버지에 대한 승리예요. 그리고 여성을 임신하게 만드는 능력은 그의 거세되지 않는 지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멜라니 클라인 관점으로 보면 성욕은 달라져요. 즉 사랑과 파괴, 회복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선함과 생명감이라는 내적인 감각을 유지하려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교는 타자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극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흥분시키고 만족시키는 능력은 자신의 회복 능력들을 반영한 것이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은 내적 생명력과 살아 숨쉬고 있는 내적 경험들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불모성은 거세 불안이 아니라 회복되지 못한 사랑과 내적 죽음과 살아있는 양육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클라인에게서 예술은 사랑이나 성욕과 마찬가지로 프로이트에게 있어서는 신체적 쾌락이 서브리메이션 되어진 상태라고 본다면
클라인에게 있어서 예술은 그야말로 내적 생명력과 내적 좋은 대상이 번식되고 활짝 꽃피운 상태에 있음을 말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참 재미있는 클라인 이론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클라인 이론의 탐욕과 시기심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볼까요? 유아가 젖가슴 앞에서 느끼는 무기력감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데, 유아는 젖가슴을 자신의 욕구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다 써버리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닌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탐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매일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으니까 그 농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갈증이 나죠. 그리고 그 자신의 욕구대로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이 황금알 알을 낳는 거위를 다 통제하고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라버렸더니 결국 그 다음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죽어버렸고 황금알은 더 이상 낳지 못하게 된 거죠. 즉 탐욕은 일자관계인데, 일자, 자기와 자기의 관계란 말이에요. 한 방울 한 방울 공급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붕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젖을 획득하기 위해 무자비한 탐욕이 발생해요. 그래서 탐욕도 지나치면 대상을 없애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심은 달라요. 시기심은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망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무력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좋은 것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의 존재에 대한 고통이 시기심 안에는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안고도 갖고 있지 않는데 엄마는 왜 좋은 젖가슴을 갖고 있느냐. 사실 엄마가 좋은 젖가슴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그만큼 풍요로운 젖가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에 의해서 또 탐욕에 의해서 그 젖가슴을 다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림으로써 공평을 향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제일 무서운 속담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너 죽고 나 죽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애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시기심 많은 가짜 엄마는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너도 못 가지고 나도 못 가지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심이 나쁜 것은 희망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에서 환자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해버려요. 그리고 파괴 후에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죠. 특별히 우리 교재에는 탐욕과 시기심에 대한 죄인의 임상이 나와요. 그녀는 습식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거식증 때문에 정신분석을 받으러 왔어요. 거식증은 뭐냐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전혀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말라가고 그리고 점점 병들어가는데 음식만 먹으면 토해내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면담 과정에서 분석가와 진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분석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었다고 느끼는 순간 불안한 거야. 시기심에 의해서 너는 왜 내게 좋은 것을 주고 나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야 하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스켓을 잔뜩 싸가지고 개걸스럽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서 다 토해버리는 거죠. 즉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심이 많다는 것은 좋은 내적 대상이 인터널리제이션, 차곡차곡 쌓여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가의 좋은 해석들은 다 망쳐졌고 공모해졌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싹 쓸어내버리니까 뭔가 살만해진 거죠. 그래서 시기심은 자기도 죽고 대상도 죽이는 나쁜 것이죠. 그 다음에 삼자관계가 있는데 삼자관계는 질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A를 두고 B와 C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 이것도 역시 매우 무서운 공격적 환상과 실제적인 겉모술술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질투, 시기, 탐욕은 결국 좋은 내적 대상이 풍요롭게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배를 갈라서 탐욕적으로 일시에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시기심에 의해서 너는 내게 좋은 것을 주고 왜 나는 일방적으로 받아야 하나 생각하고 좋은 것이 자기 안에 쌓이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리는 형태, 이런 것이야말로 되게 나쁜 정신적인 변형과 성장을 위해서 정말 큰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변형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 다음에 투사적 동일시가 나오는데, 투사적 동일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주제만 가지고 연구를 해볼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